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알아보고 시민들의 민원을 들여다보는 동네결사입니다. 오늘 동네결사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생활하는 난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체류인데 인도적인 차원에서 체류가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들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프랑스처럼 이제 굉장히 많은 자식을 낳기 때문에 그 수가 급격하게 불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려가 되는 거죠. 이제 서유럽에서 지금 그 분쟁 국가에서 내전을 거쳐서 서유럽 쪽으로 한 수백만 명이 난민으로 해서 서유럽 국가에서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아마 치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한국은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한 4만 명이 난민 신청했고, 그중에 한 800명 정도가 난민 인정해줬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난민 문제에 대해서 인색했는데, 무슨 난민 문제, 치안 문제하고 인권 문제하고 이렇게 겹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 예멘 아니면은 시리아, 그분은 객관적으로 난민 있잖아요. 그 세계적으로 그 나라마다 나라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 왜 한국 아직도 그 난민 안 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아마도 인도적 체류자 지위 주는 거죠. 보통 시리아에서 오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인도적 체류자 지위 주고, 왜 그렇다면 한국 나라 난민 조약 사인했는데 아직 있잖아요. 한국 인구 중에서 우리나라 난민들 오기 별로 준비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 나왔으니까. 근데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법적으로 그런 난민제로 있어서 객관적으로 예멘에서 오는 사람, 시리아에서 오는 사람 난민이니까 그런 난민주의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자기들 숫자가 적을 때는 이제 조용하게 있지만, 이제 자기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100만 명, 200만 명 이렇게 불어나면은 그때부터 테러, 그리고 집단 강간 이런 거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우려되는 사항이죠. 난민들을 보는 시각이 정말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다뤄줘야 하는데, 난민 문제를 종교 문제나 이렇게 다른 편견과 사실과 정말 다른 오해로 인해서 이분들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오래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한국 사회에 통합되어서 이분들이 좀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난 5월이죠. 예멘인들이 제주도에 대거 들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난해 50명도 안 되던 난민 신청자가 500여 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나 난민을 받아들여야 할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서도 찬반 의견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김지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참 난민을 수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는데요. 현재는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주의 예멘인 난민 신청자가 굉장히 급증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 예외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원래 그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무사증, 그러니까 비자가 없이 입국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방침을 고수하고 있었는데요. 원래 그 취지와는 좀 다른 상황이 발생을 해서 제주도에서도 이제 이 예멘 난민 관련 사태가 좀 확산되는 것에 좀 당혹감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예멘 난민 사태로 인해서 논란이 좀 많아지니까 제주도에서도 이 예멘을 좀 무비자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그 무사증 입국 불허가 국가로 네. 설정을 해서 예멘 그 난민들의 추가적인 유입을 일단은 막은 상태입니다. 일단 이런 부분에 부분적인 조치를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는 좀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앞으로 좀 고민을 계속 이어가고 있을 그런 상황입니다. 네, 난민이라고 하면 예전부터도 있었고요. 또 그리고 뭐 다른 나라, 여러 나라의 이런 난민들이 난민 신청을 할 텐데 왜 굳이 예멘 난민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예멘이 이슬람 국가라는 점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제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슬람 국가라고 하면은 테러리즘이나 네. IS와 좀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혹시라도 국민들은 이런 그 예멘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런 테러리스트 또 IS로부터의 그 테러를 좀 위험에 노출시키는 뭐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건데요.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 이슬람 국가를 대부분 이제 IS와 연결을 짓는 이런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슬람교를 믿는 분들이 뭐 이런 IS나 테러리스트와 좀 연관성이 없고 극히 극소수만이 이제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이슬람 교도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편견들은 더 강해지고 또 우리가 이제 해외 토픽들 예를 들면 어디에서 테러가 일어났다. 네네. 또 이슬람 교도들이 뭐 어떤 뭐 번제를 저질렀다. IS가 또 테러를 자행했다. 이런 소식들을 저희가 심심치 않게 뉴스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막연하게 테러 위험에 우리 나라를 좀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더 형성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 아니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뭐 찬반 의견이 대립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각각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네, 우선 찬성 쪽 입장은 인도적 차원이라든지 또 이 국제적 입장, 또 난민 협약 이런 부분들을 들어서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또 반대 측에서는 예멘인들의 그 종교적인 문제 그 자체와 또 테러리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난민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네, 우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난민 수용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반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멘 난민을 받아들이자고 찬성 측에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인권 그리고 뭐 종교의 자유 그리고 인종 차별하지 말자 이거를 걸어가지고 지금 난민을 찬성하자고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실제 사례랑 통계를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들로 인해서 위협을 받고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자는 것인데 그 사람들 오로지 인권이라는 것과 그리고 차별하지 말라 이거 딱 두 가지만 가지고 하고 또 6.25 전쟁 때 우리나라도 700만 명의 난민이 생겼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뭐 다른 국가 가가지고 뭐 우리나라 음식을 달라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지도 안 하고 우리가 뭐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없고 그런데 그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는 것도 맞지가 않고요. 그래서 찬성 측에서 얘기하는 건 약간의 모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반대의 입장에서는 찬성의 주장에 좀 모순이 있다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뭐 제주도를 비롯해서 각 지역마다 이 난민 신청자들이 있을 텐데요. 네. 지금 우리 지역의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현재 그 대한민국 난민 신청의 그 인정 현황을 보면은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수가 2만 974명 중에서 849명에 불과합니다. 우리 지역의 상황을 또 살펴보면요,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해마다 난민 신청자가 뭐 수백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 이후부터 5월까지 신청 건수를 보니까 한 1,720건 정도였습니다. 네, 그 중에서 단 7명만이 난민 지위를 인정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극히 적은 수가 인정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년 동안 7건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숫자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는 이 난민 브로커의 존재가 또 밝혀져서 논란이 네. 됐는데요. 이 브로커로 인해서 가짜 난민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현행법상 이 난민 신청 자체가 불법 체류나 추방을 앞둔 경우와 상관없이 외국인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불법 체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난민 신청을 할 경우에도 그 체류 기간을 좀 연장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런 점 때문에 취업이나 뭐 체류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법무부 심사와 소송을 거쳐서 2, 3년이 이제 걸리는 동안 불법 체류를 좀 연장하는 그런 데에 악용하는 가짜 난민이 문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법무부에서 적발한 그 난민 브로커가 한 39명 정도가 있었고요. 또 허위 신청자도 1,400명 이상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이런 가짜 난민 신청을 대행한 브로커 일당이 최근에도 8명이 적발되기도 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법무부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악용하는 사례들을 좀 막기 위해서 좀 남용적 난민 신청 뭐 이런 것들을 좀 규정을 했거든요. 이런 관계 기관이 좀 협력을 해서 난민 신청자에 대한 좀 신원 검증을 좀 더 철저히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 또 거짓 서류 제출이나 허위 신청이 있었을 경우에는 난민 신청이 뭐 받아들여졌다고 하더라도 추후에라도 박탈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지만 어려운 환경의 난민들은 도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그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그 인도적 체류자 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리아 난민들 그 힘든 점은 그 인도적 체류자들이 그 만약에 어떤 사람 그러니까 난민 지위 받으면 그 진짜 영주권 같은 특권 받을 수 있어요. 한국 시민 특권 좀 비슷하죠. 근데 인도적 체류자들이 그 비자 받고 그 3개월 아니면 6개월마다 다시 그 비자 연장해야 하고 그뿐만 아니라 보험 안 받아요. 그래서 그 시리아 난민들 제 알기로는 그런 그냥 그 몸에 안 좋은 그냥 그 상태에 나오면 아니면 그 너무 아프면 그냥 그 병원으로 갈 수 없는 말이죠. 그 보험 없이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그 어떤 그냥 그 인도적 체류자 지위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 어머니가 임신되면 그 태어나는 거 너무 힘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험 없으니까. 지원 그러니까 라는 비서 그러니까 난민 지원자 사람들은 그 지위 받기 전에 그 사람들이 한 6개월 동안 그 일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제주에서 그러니까 하는처럼 그 제주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원자 비자 받았지만 그 길에서 아니면은 정원에서 그 텐트 안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그 법적으로 6개월 동안 일하면 돼요. 그 전에 그러니까 일하면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그 지원자들이 그런 힘든 점 엄청 많이 그러니까 생기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의 난민 수용률은 현재 4% 정도인데요. 네. 그리고 대부분이 그러니까 난민 인정자가 아니라 난민을 신청하고 지금 뭐 기다리는 인도적 체류자 이런 신분인데, 이런 분들이 현재는 신분적인 뭐 한계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난민 인정자와 난민 신청을 한 후 지금 기다리는 인도적 체류를 하고 있는 뭐 이런 사람들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난민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서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을 난민이라고 부르고요. 또 인도적 체류 허가를 따로 이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을 이제 고문이나 뭐 비인도적 처우, 뭐 처벌,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해서 생명이나 신체 자유 뭐 이런 부분들이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따로 또 체류 허가를 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인도적 체류 비자로는 원래 취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체류 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고용주 입장에서는 좀 고용하는데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요. 선뜻 채용하는데 좀 망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뭐 이 의료보험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난민에게만 이제 네.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에게만 지금 보장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인도적 체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보장이 되지 않아서 사실상 제대로 된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난민으로서 이제 받을 수 있는 혜택 자체를 좀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서 굉장히 힘들게 또 긴 시간들을 뭐 기다려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난민 신청자에게는 국가에서 생계비를 지급한다 이런 정보가 퍼지면서 또 국민들의 반발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네. 난민 신청자에게는 지금 뭐 생계비를 지금 주고 있습니까? 네, 이 난민 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네. 신청자에 한해서 긴급 복지 지원에 상당하는 생계비를 네. 지원하는 뭐 그런 제도가 존재는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네. 데 그치기 때문에요. 난민을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 생계비가 지급이 되는 것도 네. 아니고요. 신청을 따로 별도로 이 생계비 지원 신청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난민 신청일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만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계비 지원 기준 금액도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지원 금액인 1인당 43만 2,9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의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네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병일 수 있기 때문에 또 긴급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는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게 쉽지가 않고요. 실제로 2017년도에 이런 난민 신청자 중에서 단 4%만이 이 생계비 네.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난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도 또 여러 가지 오해가 발생되면서 또 이런 잘못된 정보로 난민들이 어려움을 또 겪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대한민국에 그 난민 신청을 하면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이 차별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에 난민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제주도 내에서만 지금 그 출도를 제주도 내에서만 그 거주를 제한하는 출도 제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뭐 직업 상태가 과거에 교사였고 약사 이게 방송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구할 수 있는 직업이 농축산업, 수산업 쪽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 오면 제조업이나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일을 구하는 데 있어서 수월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인권위에서는 난민 신청자들이 특정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출도 제한 문제, 이 문제로 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런 난민 신청자들도 있을 텐데요. 네. 이런 분들도 지금 출도 제한 조치를 받고 있습니까? 난민법이 좀 시행된 이후로 좀 뭐 신청 건수를 보면은 많은 난민들이 또 네.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출도 제한이라는 것은 사실 제주도의 상황에 좀 국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광주 지역이나 전남 지역에서 이런 난민 신청을 한 난민 신청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제한에 좀 구애를 받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아무래도 난민 신청을 하고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섣불리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거나 네. 하는 것들도 언제 이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네. 언제나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혹시라도 이런 연락을 받지 못할까봐 네. 불안에 떨면서 또는 출석을 하라는 그런 연락을 기다리면서 네.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임에도 계속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난민 신청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또 반면에는 이 난민들과 함께 생활하는 게 불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민 수용 반대를 한다고 많이들 오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난민 자체를 수용하지 말자가 아니라 지금 이제 예멘 난민 500명이 갑자기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외국의 사례들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예멘 난민이 이슬람 국가에서 왔어요. 근데 이슬람 난민을 받은 모든 국가들이 피해를 받고 지금까지 피해를 보지 않은 국가가 없어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처럼 처음에 500명을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단 10년 만에 700만 명으로 불어나서 파리 테러, 성당 테러, 그리고 슈퍼마켓 테러,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발생했고 집단 강간, 폭행 이런 게 실제로 일어났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피해를 보지 않은 국가가 단 하나도 없다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하려고 집회를 이렇게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난민을 수용해왔던 이 몇몇 국가에서 일어났던 이런 범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범죄들로 인해서 또 그런 범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나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난민들이 일으킨 이런 범죄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난민이 범죄를 일으킨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제 7월 5일 정도에 시리아인 남성이 극단적인 무장 세력인 IS를 홍보하고 네. 받아들이지 않는 주변인들을 협박한 혐의로 인천에서 이제 붙잡혔던 그런 사례가 네.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2016년에 테러 방지법이 생긴 이후에 처음으로 이 테러 방지법을 적용한 사례로 네.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광주 용봉동에서 네네. 난민 신청자였던 케냐인이 이제 네. 이 PC방 직원의 입에 젓가락과 숟가락을 넣어서 잔인하게 네. 살해한 그런 사건이 발생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비록 이런 사례가 몇몇 사례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사실 이게 난민이 저지른 범죄다라고 보기보다는 네. 사실상 외국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생긴 범죄 중에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사실 외국인 인구가 증가하는 그 증가율에 비하면 외국인 범죄율 자체가 좀 낮다고 볼 수가 있어서 네. 도움을 받아야 될 다른 난민에게들까지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좀 더 씌우는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이 난민들의 이런 범죄 같은 이런 문제들을 또 전체 난민을 보는 이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국가 인권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민과 무슬림을 테러리스트나 잠재적 성범죄자로 간주하는 혐오 정서가 한국 사회에 우려하는 수준으로 지금 퍼져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이 혐오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려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유엔 난민기구나 시민단체 활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종교단체 지도자들이 종교적 동목 차원에서라도 신자들이 난민을 우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벌여줬으면 합니다. 네,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들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번 난민 사태를 계기로 난민에 대한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와 국민들이 또 공감할 만한 그런 정책들이 세워지길 바라며 동네 길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너무 항상 지저분하고 또 냄새나고 악취도 풍기고 일관성도 안 좋고 사람도 나중에 봐봐 이거. 그전에 사갔던 물건들이 상했다거나 버릴 물건들 아니면 집에서 나온 쓰레기들부터 해가지고 투기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